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어제 민주당 경선 결과 우원식 의원이 이제 됐는데 우회의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좀 기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탈당하겠다 이랬던 당원들의 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당심이나 민심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의원들 또 당선자들이 이번 선출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좀 달리 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2대 국회 또 우원식 이제 국회의장 비롯해서 당원들 말씀 또 민심 많이 듣고 잘 또 경청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또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출근길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언제나 생방송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 픽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해 말이죠.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져서 자명을 계속 이어왔던 김건희 여사 5달 만에 공개석상에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네덜란드 순방 후에 153일 만에 자맹을 깨고 공식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맹을 해왔는데 대통령실은 어떠한 해명이나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드디어 공식 행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캄보디아 총리 내외와 공식 오찬 참석 2시간 전에 깜짝 공지가 됐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배우자 참석이 뒤늦게 합의가 돼서 공지가 좀 늦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외교 행사는 국가의 이익이 걸려 있고 상대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비공개로 진행하기 어려워 적절한 시점에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보는 것 같은데요. 자, 오랜만에 김건희 여사 사진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사진이 어제 3장 정도가 네. 공개가 됐는데요. 오찬이 끝나고 한참이 좀 지나서 나온 것도 눈길을 끌어서 그것을 좀 짚어본 대목들도 좀 있었습니다. 일단 오찬이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가량 진행이 됐고요. 네. 또 대통령실은 오후 4시가 지나서야 사진 4장을 공개했습니다. 이때 공개된 사진은 윤 대통령 혼자 찍힌 사진과 훈만의 캄보디아 총리와 건배하는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2시간쯤이 지나서 5시 50분쯤에 김 여사 사진 3장이 추가로 공개가 네.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날 행사는 이제 풀 기자라고 하죠. 이제 네. 원래 기자들이 대표로 가서 현장에 취재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이 되는 인원들을 몇 명 가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대통령실에서 전속 기자들만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이제 그냥 배포한 형식으로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을 패싱한 게 아니냐 이런 내부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풀 기자 불러가지고 직접 찍게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또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네. 보여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공식 행보 이제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공개 행보 이제 김건희 여사 할까요? 네, 공개 행보를 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가 올해 방한한 외국 정상 공식 일정을 계속 해왔다. 그리고 배우자 친교 행사엔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달 루마니아, 앙골라 정상 부부 방한 당시에도 별도의 배우자 친교 환담 일정을 소화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이 없어서 공식 행사를 좀 비공개로 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네. 그때까지는 여러 여론을 좀 고려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또 어제 공식 행보에 나선 만큼 이번 달 말에 개최가 유력한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다음 달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각종 외교 및 순방 일정이 예정된 점도 김 여사의 활동 재개 필요성이 키웠다라는 좀 해석도 나오고요. 어제 몇몇 보수 매체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제 활동이 재개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기자회견에서. 자,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야권에서는 외교가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 발령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개 행보에 나섰다면서 이제 나서도 될 만큼 모든 정리가 끝난 거냐 이렇게 좀 쏘아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검찰 인사가 김건희 여사의 방탄용이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거랑 또 시기가 딱 겹친 것 같아요. 인사 딱 되고 네. 그 이후에 바로 지금 공식 행보를 하니까 야당에서는 좀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어제 김건희 여사 공식 행보가 있었는데 또 공교롭게 또 비슷한 뭔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입니까? 네, 어제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취임 첫날인 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 검사들로부터 불러서 먼저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이제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차장 검사들까지 전부 교체된 상황인 만큼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지의 관건은 이 부장 검사들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지검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어제 이창수 취임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 됐는데 기자들하고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총 한 3가지 정도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법과 원칙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김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이 있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었더니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지휘부 교체 때문에 수사에 좀 차질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 역시 여기서는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라고 네. 했고 또 친윤 검사라고 불린다라고 했을 때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김 여사의 조사 열쇠를 쥐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간 간부들 네. 대면 보고를 받은 후에 이제 이들에 대한 인사가 교체가 되냐 이거의 여부에 따라서 아마 수사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인사는 다다음 주 그러니까 5월 27일에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물갈이가 된다고 하면 검찰총장과 용산의 갈등이 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중간 간부라 하면 이제 부장 검사들이거든요. 이 부장 검사들이 바뀌는지 또 어떻게 되는지 참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과 원칙대로 할지 또 소환 조사를 할지 아마 곧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과반의석 가진 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요. 자,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추미애 당선자를 꺾고 우원식 의원이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어제 당초에 이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는 4명에서 2명으로 추려진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어제 선거가 있기 전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들은 추미애 당선자를 굉장히 많이 지지했던 것으로 좀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의원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 어제 여의도 분위기를 좀 취재를 해봤더니 네. 우원식 의원실에서도 이게 당선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당선 인사에 대한 그 코멘트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아하. 그만큼 예상을 뒤집은 이변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다양한 채널로 제가 이 상황을 좀 지켜봤는데 네. 뭐 델리 민주, 뭐 민주당의 유튜브 공식 채널이죠. 네. 거기나 또는 이제 뭐 여러 방송사에서 하는 것들을 봤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분노하는 거나 좀 막 탈당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금 댓글 창에도 좀 많은 좀 탈당 얘기도 하시고 네. 화가 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좀 글을 주시고 계시는데 네. 일단은 그 개표 숫자를 보도한 것도 있는데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뭐 채널 A에서는 뭐 20여 표 차가 난다 네. 하고 이제 뭐 이후에 후속 보도에서는 7, 8표 차가 난다라고 보도를 했지만 사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표 차이를 확인해 주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 측근 인사들이 좀 이야기한 거를 좀 제가 살펴봤는데 한 자리 숫자 차이로 초박빙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심 그리고 당심을 좀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노를 표출한 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의 첫 선택이 민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는 이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좀 분노들이 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저희 뭐 미디어 토마토에서도 했지만 네. 과반 이상이 추미애 당선자를 지지를 했는데 이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투표에서는 이 민의를 좀 저버린 게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좀 많이 좀 분노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기명으로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네. 의원들이 나는 우원식 의원
지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뭐 맞잖아요. 네. 왜냐하면 정말 다수가 추미애 당선자를 지금 응원했었는데 정반대 결과가 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당원들이나 네. 사람들이 좀 불만을 가진 것 같아요. 왜 우리 당심하고 다른 결론을 내느냐. 네. 또 그리고 그렇다면 얘기를 좀 해주든지 처음부터 나는 어쨌든 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 원한다 얘기를 하지 그거 없이 갔기 때문에 네. 불만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여야가 모인 국회에서 국회의장 확정이 되지만 민주당에서 후보를 선출한 이상 뭐 국회의장이 된 거나 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다만 또 어제 당원들 또 민심의 분노를 의식한 듯한 우원식 의원의 발언도 있었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의식하는 것보다 사실 진심이길 네. 말하는 것이 당원들의 마음일 텐데요. 어제 우 의원은 당선자 총회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친명이 어디로 쏠렸다는 것은 언론의 과도한 추측이다. 저도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했고 이 대표의 미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사회 부의장도 하고 있다. 이 대표가 누굴 향해 마음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데 정말 진전이 안 되고 정략적으로 문제가 잘 안 된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 상정을 할 것이다. 또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 절차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배동호님. 우원식이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당심을 배반한 민주당 당선자들이 원망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글을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이 맞다라고 또 글도 주셨네요. 네. 자, 이재명 대표의 당부의 말이 있었나요? 네, 어제 두 사람은 이제 만났었는데 네. 당선 직후에 이제 우 의원이 당선 소감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당부의 말도 있었습니다. 이제 관련 내용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21대 전반기 국회 2년 민주당의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하고 늘 그래왔듯이 이재명 대표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민심을 받드는 국회의장이 되어서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후보 당선자께서는 아마 당내에서 가장 개혁적인,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던 가장 현장에 가까운 정치인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생각도 저와 일치한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또 그 정책을 확산하는 데도 크게 역할을 실제로 해왔던 분이십니다. 네, 네. 어제 여당에서는 일단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생각도 저와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워낙 많다. 그러니까 좀 많이 좀 그 분노에 대한 것들을 좀 누그러뜨렸으면 하는 그런 뭐 바람이 그런 좀 아마 말씀이겠죠. 있었던 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여당에서는 국회의장에게 여야 합치를 이끌 책임이 있다라면서 이 대표가 좀 이제 민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기계적인 네. 중립을 택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던 것을 좀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동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을 찾게 되면서 국회 일정이 좀 지연되거나 네. 좀 뭐 법안이 통과가 좀 늦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민의를 반영해달라고 막 강조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의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사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정당성을 인정을 했네요. 네, 어제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대입 수시 모집 요강이 이달 안으로 확정하는 좀 일정을 고려하면 27년 만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입니다. 다만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를 예고하는 등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고 또 의료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정부 남은 절차에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큰 고비를 넘어섰다.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전공의들이나 이런 그 의사협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일단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기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어제 전공의들이 주로 쓰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매스
스태프와 전공단체 SNS 등을 좀 보니까요. 뭐 차라리 잘 됐다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고요. 또 전문가들은 증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숫자가 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료 증언의 문제는 지방의 의사들이 좀 부족하고 또 일부 특정 과에 몰려 있다라는 게 좀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좀 논의는 없었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댓글에 우원식 믿어봅시다. 그 후에 비판에 늦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아직도 멀었다. 뭐 나무꿈님 얘기도 좀 하고 계시고요.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진아 기자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점상 런칭 기념 하반기 업종 전략 3인 3색 강연회. 5월 25일 하반기 유망업종 전망은 사전 등록으로 선착순 100명 참여 가능. 김민준의 답은 AI 반도체. 최병훈의 반도체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김봉만의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 구독자는 강연회가 무료. 점상 구독자란 점상 추천주, 라이브 요약본부터 점상 강연회 참여 등 다양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점상을 구독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강연회가 무료.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최근 감사원의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 대통령실 또 관저 이전 관련해서 국민감사 결정 보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벌써 6번째 조사 연장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그 국민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의 장동엽 간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고 한남동 관저 공사도 했습니다. 5달 뒤에 참여연대가 국민감사 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가 2002년 10월 12일에 네. 이제 그 국민 723명의 국민과 함께 이제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제출을 했는데요. 2022년 7월. 예. 그러니까 벌써 1년 반 지난 국민감사 청구인데 네. 이제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 관저 이전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 취임 전에 너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법이나 또 직권남용 같은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또 그다음에 이제 관저 이전 과정에서 그 당시에도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가 네. 이제 뭐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그렇죠. 이제 건축 공사 관련한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 이제 막대한 국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추계나 이런 집행 이런 과정에서 불법성이나 재정 낭비 의혹이 없었는지 또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 공무원들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들이 거듭 제기됐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4가지 정도로 저희가 국민감사 또 청구했습니다. 충분히 국민감사 청구할 내용들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기간을 지금 연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은 뭐 보류 나는 건 좀 다른 거지만 연장을 이미 5번 뭐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이유가 있던가요? 연장했던 이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제 감사 청구하고 나서 2달 뒤인 2022년 12월 14일에 이제 네.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4개 중에 2개만. 예. 네. 2가지가 뭐였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의사결정 과정의 불법 네. 여부,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제 감사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이 대통령실이나 관저 이전 건축공사 과정에서 네. 계약 체결 요 2부분에 대해서만 감사 실시를 하겠다고 했었고 그마저도 사실 이제
지금 사상 전례 없이 국민감사에 대해서 6차까지 연장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연장을 하고 있고요. 뭐 계속 사실은 3개월 단위로 기계적으로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계속 연장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정부에 관련되는 뭐 인사나 정책과 관련되는 감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순식간에 합니다. 예, 순식간에. 굉장히 전격적으로 하고 예. 중간에 또 감사 과정에서 중간에 뭔가 드러날 문제가 있으면 중간 발표 형식으로 해서 뭐 수사 의뢰한다거나 보도되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서울하기도 하고. 대응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유독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감사 연장하고 연장 사유를 보면 그냥 뭐 계속 이제 관련 기관이나 업체들에 대해서 소명 절차 진행 중이다. 그러다 이제 지난 이제 저희 2월에 받았던 5차 연장 때는 아예 네. 그냥 구체적인 사유도 없었어요. 그냥 연장한다. 그냥 네. 감사 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좀 구체적인 사유조차 밝히지 않고 이제 연장하다가 이번에 감사위원회 회의에 이제 좀 안건으로 회부가 됐었고, 네. 뭐 기자단 문자 공지에서는 이제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이게 이유였다고 이제 기자단 문자 공지에서는 그렇게 나갔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 마침 이제 문서로 이제 이 통지문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그냥 감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이번에 보류 결정도 그 이유 때문에 네네네. 난 겁니까? 네네. 심리 중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심의 중인데 심의 중이라고요? 이제 일부 뭐 이제 한겨레 신문이나 이쪽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 관저 공사 예. 과정에서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는 코바나 콘텐츠랑 관련된 업체가 이제 수주한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가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라는 네. 게 핵심 이유다. 그래도 보도가 됐던데.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새로 해라. 네네. 6번 미뤄서 한 건데도 안 되니까 그렇죠. 보류 결정 내고 새로 해라 이래 된 건데.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 자체도 안 했다고 봐야 이게 되겠네요. 매우 이례적인 상황. 그러니까 저희도 뭐 여러 감사 사례들을 보고 있지만 네.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기존에 청구했던 사례에서도 두 가지밖에 이제 사실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조차도 사실 제대로 감사가 안 됐다는 거니까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감사 계속 연장하고 또 결국은 또 이렇게 보류 결정도 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간사님은? 이제 우선은 뭐 저희가 이제 그 작년 7월 6일에 이제 요 지금 현재 감사위원이 되는 유병호 당시에 이제 네. 감사원 사무총장을 등을 고발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방해하는 이제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담당 과장한테. 네. 예, 담당 과장한테 이게 그냥 이대로 좀 묻어라, 정리해라, 정리해라. 예, 예. 그만해라라는 취지로 해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보도가 그 과장이 감사원으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아마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혐의 등 그다음에 이제 전현희 전 국민 이제 권익위원장 요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과정에서도 의혹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네. 그걸 묶어서 이제 고발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관계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사무총장부터 해서 실제로 감사를 계속 방해해 왔고 그 연장선에서 제대로 이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감사위원회가 또 유병호 감사위원이 이끌고 있잖아요. 그 유병호가 지금 말씀하신 사무총장을 했고 네. 이분이 이제 예전부터 문재인 정부 감사 계속 하던 사람이고 지금 말씀처럼 지금 국민감사 청구 관련해서는 조금 막던 이런 사람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문제가 되는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분의 캐릭터가 굉장히 재미있는 네. 분인데 뭐 아마 감사원 내부에서는 타이거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호랑입니까?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 일부 이제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보도한 적이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월성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진두지휘하면서 최근에 그 월성원전 관련한 관계자들이 이제 무죄가 확정됐잖아요. 대법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적 감사 방식으로 아예 그냥 기획해서 사실은 이제 감사를 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분이 예전에 그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들어설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 자체,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정부하고도 이제 완전히 코드가 맞는 뭐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제 2022년 10월 5일에 이관섭 당시 국정기획수석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았던 그렇죠, 게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당시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제 그 논의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국정기획수석과 나눴던 문자 내용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분의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사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번 보류 판정에 뭐 본인은 재척 사유가 있어서 참석은 안 했는데 네, 감사원법 15조에서 이제 본인이 했던 관여했던 감사이기 때문에 사건이니까 못하게 돼 있죠. 위원으로서 판정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한 감사위원분 기피 네. 신청을 했는데 이 저희가 지금 청구한 이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주심이 김영신 지금 감사위원이신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을 같이 고발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전현희 위원장 그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혹이 네네네 있어서 맞습니다. 예. 같이 묶어서 고발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한 분이 저희가 청구한 감사를 주심이라는 게 이제 법원으로 치면은 이제 그 판결문을 작성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역할을 맡는 분이어서 절대 맡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것도 이제 거부한 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아마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대통령실의 좀 아픈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심장부를 막 찌르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뭐 국민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민감사랑 비교하더라도 예, 국민감사 사실 굉장히 감사가 실시되는 과정까지도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실시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시가 돼서 이제 출발한 국민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차까지 연장되는 사례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이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감사가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몇 차례 지금 연장되고 보류 결정까지 됐는데 앞으로 이 국민감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국민감사 뭐 지금 8월 10일까지 뭐 또 다시 기계정량 3개월 또 3개월씩이나 연장하고 연기가 됩니까? 아이고 참. 근데 지금 뭐 추가로 보완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뭐 근데 아마 내부에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경로로 들은 바로는 이게 너무 감사가 부실해가지고 거의 약간 다시 감사를 해야 새로 되는 해야 정도 된다. 수준이라고 최소한 뭐 그 대통령실 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확인 자체도 안 하고 아마 했지 않았을까 그런가 싶거든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시간이 언제까지 더 좀 끌리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뭐 일단 그거 말고도 이제 기존에 기각됐거나 각하됐던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작년 2월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해놓은 상태고요. 또 유병호 당시 이제 사무총장에 대해서 고발했던 사건도 공수처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감사 이제 대통령실 이전 감사 말고도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과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감사형과 관련되는 사안에서도 계속 대응을 할 예정이고 또 요 감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새로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이제 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접근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정조사나 이런 것도 좀 지금 드러난 바로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제대로 안 된 것 자체도 이미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위법한 문제가 있어서 그 자체도 사실 지금 또 다른 조사,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3일 명품백 의혹 관련된 사건을 지휘하던 검사들 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다 물러난 상황인데요. 이례적인 검찰 인사 발표라는 얘기도 있고요. 수사는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간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검찰이라는 게 워낙 변화무쌍해서 사실 이원섭 검찰총장이 이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얘기할 거라고 사실은 뭐 예상한 부분이 그것도 좀 놀랐다는 말씀이네요. 검찰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물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 가장 대표적으로 증명하는 분이 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검찰이 인사를 통해서 수사를 예단한다는 건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뭐 민정수석이 바뀌자마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게 검찰의 인사였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참 민정수석하고
또 인사하고 연결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박성재 또 법무부 장관은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여튼 인사 발표 이후에 수사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전망들이 되고 있는데 이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에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네네. 권익위 신고를 했었는데 네네.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권익위 신고했던 거는 원래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대상이 이제 수사기관이나 네. 감사원이나 권익위거든요. 근데 이제 예. 권익위를 택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은 믿기가 어렵고 아, 수사기관도 믿기가 어려워서 예. 더구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비롯해서 이제 부패 방지나 공직윤리와 관련해서 주무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유권해석 기관이어서 적어도 권익위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면 이건 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네. 저희가 권익위에다가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을 신고를 했고 그리고 사건 자체가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적어도 김 여사가 이 명품 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뭐 영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 뭐 누가 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궁색한 변명만 나오는 거죠. 예. 가령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로서 이제 관리 보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궁여지책의 네. 해명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이 이 명품 백을 이제 배우자가 받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만 사실은 규명하면 된다고 저희는 그 당시에 판단했고 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이제 신고를 한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뭐 이제 김 여사에 대한 뭐 특가법상 알선수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뭐 물론 이제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은 좀 저는 뭐 검찰이 기본적으로는 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에만 먼저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사건이 단순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청탁금지법 상에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제 지켰는지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수사기관 이첩 요구를 하셨습니까? 네. 그 알선 뭐 수재법 이런 거 위반. 예, 저희는 뭐 수사기관 이첩 요구는 예. 권익위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권익위가 사실은 이제 지금 법적 근거 없이 계속 연장을 한 상황이에요. 아, 권익위도. 예, 권익위도 연장을 다 왜 이래 위원회들이? 이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왜 연장을 해? 원래 결정 안 부패보안제 하고? 권익위법상 이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 예. 담당 조사관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저희도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아는데 예. 뭐 다른 사건들도 조사 기간이 좀 미뤄지고 이런 조사가 미뤄지고 하면 그냥 계속 연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랑 뭐 특별히 다를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사실상 이제 아마 조사 대상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고 대통령실이나 경호처까지 관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좀 말 그대로 대통령실 관계된 거는 감사원이나 권익이나 맞습니다. 네. 다 제대로 못하고 연장하고 법에도 없는 연장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참여연대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네네.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국민감사 청구라든지 권익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조금 일어나고 저희가 원래 있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만 네. 촉구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마지노선에서 네. 수사기관 이천이라 왜냐 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끝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넘기면 되잖아요. 예,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그냥 넘겨버리면 넘기면 돼요. 네. 본인들이 하기 싫으면 네. 못 하겠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대통령실이나 그 윗선의 눈치 보기라고 봐야 됩니까? 권익위?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철한 위원장이 올해 1월에 이제 국회에서 한 발언이 네. 저는 모든 걸 다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요 비위와 관련해서는 관여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은 법상 무조건 최고위 공직자거든요. 네.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 모두를 규율하고 있는 뭐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권위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 그러면 스스로 사실은 존재 이유를 부정한 거라고. 못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걸 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참여연대에서 제가 지난 8일이죠.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보고서 발간했는데 이 내용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사실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네. 검찰에 대해서 아예 매년 검찰이 그 해에 무엇을 했느냐 네. 탈탈 털어서 이제 내고 있고요. 예, 올해도 작년에도 냈었는데 올해도 예, 검찰 보고서 매우 정말 담당 간사들이 예, 그 피와 땀을 갈아 넣어서 만든 검찰 보고서도 2003년부터 2008년이고 또 그 윤석열 정부 2년 보고서도 지금 하셨다고. 예, 2년 그 내용은 예, 어떻습니까? 검찰 보고서 이제 예. 저희가
매우 검찰에 관련된 내용만 예, 말하는 겁니까? 검찰에 윤석열 대해서는 전 모든 민정수석가? 것을 망라해서 아. 그래서 지금 시민분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다운 예. 받으시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아마 언제든지 오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검찰에 대해서는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렇게 수사했고 그 평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네. 담은 내용입니다. 자, 말씀처럼 2003년부터 지금 검찰 백서를 만들어서 2008년 아마 MB 정부 때 같은데요. 네네. 매년 검찰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그렇고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간사님? 일단 저희는 뭐 검찰뿐만 아니라 권력기관들은 네. 지금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네.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국가수사청이라는 방식으로 원래 이제 저희가 공수처를 맨 처음 제안했던 단체거든요. 네. 공수처는 공수처. 예. 원래 그리고 부패 방지를 위해서 사실은 부패 방지를 위한 이제 전문 조사기구로 이제 원래는 그 당시에 지금의 국민권익위인 국가청렴위 산하에 이제 공수처를 둔다. 네. 청렴위가 수사의 권한까지도 갖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부패를 방지하는 거를 이제 골자로 했던 거라서 공수처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매우 미흡한 상태로 원래 처음에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기능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건 공수처의 존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을 상당 부분 가져와서 정말 이제 부패 방지나 공직 윤리와 관련되는 좀 전문적인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고 기소는 검찰에다가 맡기는 방식의 예.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기소권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기소의 권한도 수사에 맞게 공수처에도 기소의 권한을 분산해서 가져가야 되고 지금의 검찰은 사실은 거의 해체 수준으로 이제 국가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뭐 경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이제 일선 이제 정말 민생 치안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좀 가서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아예 따로 이제 분리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 입장입니다. 말씀 지금 하신 김에 최근에 지금 뭐 논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뭐 술 파티 연어 뭐 논란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장시호 씨 녹취록 같은 것도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편의 제공을 해주고 뭔가 대가를 주는 예컨대 별건 수사하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뭐 검찰 최근에 이제 디넷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이 정보를 직접 집적하고 이제 독점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정말 이제 그 뭐 정우성 씨, 조인성 씨가 주연했던 영화 더킹에서의 검찰처럼 그냥 파일집에서 어떤 사건 하나 꺼내 와서 이거 가지고 뭐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식의 기획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뭐 거의 공작적 수준의 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권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한 기관에 집중되게 되면 그것이 갖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왔고 지금까지 권력을 흔드는 이제 쥐고 흔드는 문제까지 정권까지 흔드는 기관으로 일종 괴물이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견제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감사원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자, 22대 국회가 아마 특검 국회이자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기에 참여연대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할 계획입니까? 뭐 저희는 계속 사실은 뭐 이번에 22대 이제 총선 때도 정책 과제를 계속 제안을 해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검찰개혁 과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도 정말 좀 심각하게 이번에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뭐 이게 정말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헌을 해서라도 뭐 대통령의 권한이 거의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란 말 우리가 그냥 굉장히 습관처럼 써오긴 했지만 대통령제가 이제 대통령이 어디까지 정말 이제 국가의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는지를 저는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는 거. 최상병 문제나 모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권력이 행사되지 않아야 그리고 권력이 언제든지 견제받을 수 있다고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고 견제받을 수 있다고 느껴야지 마치 그냥 선거 때만 이제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뭐 제도적 장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뭐 개헌을 비롯해서 모든 담론이 22대 국회 때는 좀 참여연대가 좀 이제 그 동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네.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동엽 참여연대 간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 이슈부터 안보 이슈까지 두루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하는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이야기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몇 달 동안 특히 총선 국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건희 여사 5개월 만에 활동 재개했습니다. 어제 캄보디아 정상회담 오찬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뭐 해석이 필요합니까? 이게? 해석 필요 없습니까? 그저 캄보디아는 이제 집권 첫해 네. 윤 대통령 부부의 해외 출장에서 심장병 어린이 왜 안아주던 네. 그 방문지예요. 그리고 그때 김건희 여사 각별히 공을 들였고 그 이후에 환자 어린이를 또 국내 초청해가지고 네. 치료받게 해주고. 그쪽 캄보디아 관련해서는 그런 또 좀 어떤 그 인연이 있네, 인연이. 가끔은 김건희 여사도 착한 일을 합니다. 아, 가끔은요? 예. 네. 예. 우리가 그거 인색하게 또 부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이제 그거 본인의 애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안 나갈 수도 없었던 것이 네. 이제 거기도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 오니까 저번 같이 이렇게 비공개 행사로 돌렸다가 또 말이 나오고 그게 궁여지책이다. 궁여지책이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그냥 처리를 하자. 이 정도지 이게 공식 활동 재개인가? 아, 재개라고 보기는 또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자리하고 네. 공식 활동은 뭔가 기획을 해서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건데 이거는 그런 행사라기보다는 좀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럼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 단계에서 앞으로 뭐 한중일 회담도 있고 또 외교 순방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할지 말지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독일 순방을 국빈 방문을 나흘 앞두고 취소한 정부입니다. 아니 그러고서 두 번 불출 문 걸어 잠그고 네. 그냥 안 나와버리고 대통령이 지금 6개월째 해외를 안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사실상 국정의 한 축이 마비됐다는 뜻이에요. 정상 외교가 사라진 거니까. 네. 예, 이런 상황을 장기간 방치한다는 거는 뭐 거의 대통령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폭 교체가 됩니다. 또 새롭게 이
임명받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근길에 뭐 인사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밝힌 상황인데요. 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지금 검찰총장은 분명히 자기는 네. 이번에 어떤 이런 대규모 인사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이미 밝히고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 총장이 반대한다고 인사 안 하냐? 네. 이렇게 서로 설전을 주고받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네. 지금. 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는 진행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거는 이번 인사가 김건희 그 여사 방탄 인사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죠. 이런 게 한 거고, 또 이분은 자기가 뭐 찐윤이라는 표현에도 되게 동의할 수 싫어하더라고요. 없다. 예. 그런 정치권 표현에 동의할 네.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명예가 마치 어떤 윤 대통령의 꼬북 노릇하면서 네. 김건희 여사 이렇게 방탄용으로 쓰인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극도로 혐오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나올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이 그러면 뭐 정치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말은 다 이쁘게 하고 네. 속으로 저 뒤로 나쁜 짓 하는 거지. 이 부분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 말에 대한 평가보다는 앞으로 행동을 봐야 될 영역이다. 쉽게 말하면 소환조사 하느냐, 강제 수사하느냐, 그게 보면서 알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걸 왜 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 안 왜 합니까? 그래?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안 합니까? 우리 이거 지금 네. 그걸 왜 합니까? 안 합니까? 최대치 해봤자 난 서면 조사도 할지 말지 모르겠는데. 못할 것이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럼 법과 원칙대로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겠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죠.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봐요. 크지 않다. 예, 이분이 이제 오는 네. 순간 사실상 저는 어쨌든간에 현직 검찰총장을 식물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정리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보인다. 봅니다. 그런 의미의 인사였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네. 또 이분 발언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 상남자 이렇게 얘기한 제가 좀 따라하려고 했는데 홍준표 시장 발언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난 이분이 가끔 네. 요즘 뜬금없이 튀어나올 때 너무 재밌어요. 한동훈 위원장 또 저격하고. 예. 아주 뭐랄까 정권의 망나니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이게 바로 대통령 정서라고 봐요. 네. 최근에 대통령하고 긴밀하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셨거든요, 이분이.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한다. 이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보호하는 걸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건데. 네. 그래서 대통령은 마땅히 그래야 상남자다.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그 꼰대 위에 네. 상꼰대. 상권대가 있습니까? 상꼰대 이제. 옛날에 어떤 뭐랄까 여자들 앞에 의시되기 좋아하고. 네. 그러면서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던 권위주의와 최근에 어떤 변형된 돌연변이 꼰대 문화가 결합된 발언이다. 예. 그러면은 저도 집사람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만 네. 직장 생활에 있는 거는 우리 부인이 해결해야지.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배우자 직장에 쳐들어가서 사장 나오라 그래, 과장 나오라. 이게 상남자입니까? 이게 상남자요?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여사의 몫이요. 그게 왜 윤석열 대통령 몫이냐고. 네. 이렇게 공과 사의 경계선이 흐려지는 문화는 말 그대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말하자면은 과거의 천자를 중심으로 한 천하의 그 질서를 유교식 관점으로 해석하던 시대의 산물이고 또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발언이다. 네. 장개석 총통 봐요. 대만으로 쫓겨가가지고 자기 며느리가 부정행 부패하니까 사형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런 어떤 단호함이 대만을 건국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어떤 가족 보호주의 이런 거는 봉건적 그 이데올로기가
어떤 꼰대 문화와 결합돼서 나타난다 이런 부분을 이걸 멋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혹시 이걸 멋으로 생각해. 이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후보 당시 발언 그러다고 아내를 버리란 말씀입니까? 이거랑 좀 연결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그 문제는 이데올로기 문제였습니다. 아. 예,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 권양숙 여사의 아버지가 빨치산 출신이라는 그렇죠. 건데 그런 부분들은 현대 사회에 대한 아픔이고 해석의 문제고 또 그런 어떤 그 비극을 우리가 포용한다는 약간 연자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죠. 연좌제야 폐지됐지만 네. 그러나 어떤 이념적으로 포용하고 이제 통합하는 어떤 면에서 우리 부인의 그런 아픔은 내가 안아주겠다는데 네. 권양숙 여사가 빨치산 운동했습니까? 안 했죠. 권양숙 여사가 국가보안법 위반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다면요, 그거는 법대로 한다고 해야죠. 예. 그러지만은 아버지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념과 역사와 자기 죄가 아닌 네. 어떤 가족의 어떤 연루된 거니까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고민할 수 있고 결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부인의 범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봐주는 게 어떻게 포용이고 통합입니까? 다른 것이다.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네. 예, 이런 면에서 내가 이런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이 방송 시간에 네, 내가 해주셔야 해야 돼요. 되는 예, 거예요. 아니,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아니, 됩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지 그래? 근데도 자꾸 하잖아요. 나 참 미쳐 내가. 자, 이것도 짚어봐야 됩니다. 댓글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자,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자, 추미애 당선인이 유력할 것으로 봤는데 결국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의원님? 제가 어제 이 문제가 참 너무 네. 임팩트가 강해서 예. 두루두루 보니까 자 지금에 와서 보니까 말입니다. 네, 처음에 사파전이었죠. 네, 4명 예, 나왔습니다. 그 중에 조정식, 정점식 의원이 사퇴했죠. 정성호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정성호 의원이 예. 사퇴했죠. 네, 그 사퇴한 의원들 표가 우원식 후보한테 간 것 같아요. 다 바로 간 것이다. 예. 차라리 그냥 사자 대결로 놨으면 아하. 우원식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표가 공교롭게도 추미애 당선자 쪽으로 간 게 아니라 네. 우원식 후보 쪽으로 간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뭐하러 그 구태여 사퇴를 시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상 추미애 의원을 도와주기 위한 사태로 보였는데 네. 결과는 아니었다. 이게 바로 입력값과 출력값이 다른 건데 아하, 예. 그 입출력값 사이에 상반된 결과가 나올 땐 중간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블랙박스. 그걸 통과하면서 결과치가 바뀐 거거든요. 예. 그 블랙박스가 의원들의 이제 저는 다선 의원들의 정서라고 보는데 네. 사실 우원식 의원이 모나지 않게 폭넓게 인심을 얻어온 건 사실이고 아마 많은 어떤 동료 의식이 있었던 그리고 또 괜찮은 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원식을 지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도리 아닌가? 이런 쪽으로 분명히 정서가 형성돼 있었고 그게 블랙박스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본다면은 처음부터 이건 그냥 의원들끼리 자유경쟁하게 놔두지. 그러면 압도적 당심을 등에 입은 추미애 의원이 무난히 당선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고 전략적 미스다 어쩌면. 그런 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제 국회의원들 몇몇 보니까 막 문자 폭탄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네. 또 게시판에 탈당한다는 지금 얘기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무리 당무에 이제 당원 중심의 그 어떤 문화가 정착됐다 하더라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사실 국회의장에 관해서 당원들이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나 의견 제시하고 하는 것들이 일견 당내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건 의원들의 자율적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벌써 색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과도하게 가지 말아야 되는데 좀 민주당이 걱정스럽다. 근데 뭐 다행히 이재명 대표하고 우원식 의원이 바로 만나는 거 보니까 네. 그렇게 오래 갈 사안은 아니에요. 우원식 의원이 이제 옛날에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저야 정의당에 있습니다만은 가장 정의당하고 근접하는 행보를 해오신 분이에요. 네. 이분은 철저히 민생 중심 사고 방식을 갖고 정쟁의 현안보다는 민생의 현안에 앞장서셨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 원칙만 잘 지키면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조금 더 살피는 정치를 하는 데는 좋은 어떤 그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댓글도 좀 있고 의원식이 뭐 잘못됐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많은 당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했던 건데 국회의원들이 그 블랙박스 말씀하셨는데 네. 그 중간에서 그럼 미리 좀 얘기를 하든가 아무 얘기 없이 당심하고 반대되는 다른 어떤 이런 표를 한 거 무기명을 통해서 그 부분이 좀 이 댓글도 그렇고 당원들이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당원들의 당심이 있다면은 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당내 민주주의고 그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당원들이 명령하면은 그대로 의원들은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기계적 민주주의보다는 네. 제 생각에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재해석하고 일정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네. 그걸 만들어 나가고 쌓아 올리는 식의 민주주의가 바람직한 민주주의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그렇죠. 사람이고 제 정파와 그다음에 심지어는 야당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내야 될 국가서열위의 책임자예요. 네. 그렇다면 그 직무 수행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의원들이 누구를 믿고 어떤 국회 운영을 신뢰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그 국회 내에서 특히 네. 다선 의원 중심으로는 보는 눈이 있을 거라는 거고 약간 좀 조심스러운 해석입니다만은 네. 너무 지금 이번 선거가 응징 선거, 그 심판 선거 이래서 초선들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견제와 균형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하나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게 당에는 좋은 거다. 이렇게 다선 의원들이 경륜이 있는 사고를 했다. 이렇게 되면 그 역시 존중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 판단의 결과일 것이다. 이걸 갖다가 네. 뭐 막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라는 어떤 단순 원리로 이거를 민주주의를 해석하는 건 조금 대의 정치에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수락연설에 이런 얘기 합니다. 중립은 몰같이 아니다. 또 협의 중시하겠지만 민심에 어긋나면 또 그런 태보가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자, 어떻게 22대 국회 운영할 것 같습니까? 우원식 이제 국회의장 되면.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잘한다고 하고 또 민주당원이라고 하고 국회의장 돼가지고 또 엉뚱한 짓 삑삑했고 가끔 가다가 조금 약간 4차원적인 네. 어떤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네, 사실은. 네. 사실은 그런 목록에는 추미애 당선자도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그 우리 개인적 의견. 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예전에 그건 뭐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예. 밀실하고 문거를 잠그고 예, 한노위원장 할 이거는 때. 예. 또는 2016년 탄핵 국면에 박근혜 대통령 네. 만나러 간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일반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어떤 돌출 행동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네. 또 어떨 때는 판단 착오도 있을 수가 그렇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후대에 쌓여 있을 때 나중에 종합적인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계적 중립이 아니다, 뭐다, 뭘 어쩌겠다 하는 부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지 간에 국가와 또 우리 어떤 국회의 선진화된 운영 그다음에 어떤 그 이번 총선 민의를 잘 받들어서 내가 사심없이 일을 하겠다 이러면 되지 뭐가 기계적 중립이고 뭐가 중립이 아닌가 또 뭐가 민심이냐 이거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답이 없는 문제를 전 얘기한다고 봐요. 예. 그냥 본인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중립이라는 말이요. 네. 우리 정치에서 더 이상 통합니까? 뭐 없죠. 중립이 있습니다. 저는 진영 내에서는 통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진영 내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내에서 중립은 통한다고 네. 되는데 보수와 진보 간의 그 중립지대는 중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존재하지 않고 네. 우리 사회 가장 큰 환상이 중도층이라는 환상이에요. 네. 제3지대라는 환상이에요.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를 자꾸 이야기들 하시고 계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뭐 좀 사실 제 느낌에 좀 놀랐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네. 생각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이재명 대표는 그 만나서 잘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봤을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을까요? 예, 저는 당장은 네. 별다른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사실 여러 후보를 말로는 다 지원한 거예요. 네. 추미애 의원식 다 지원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선택지가
많았고 또 그것이 본인의 위신을 세우는 데는 좋았다. 이렇게 보면은 저기 우원식 이제 의장 후보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문제가 안 된다. 네. 예, 이런 어떤 메시지는 벌써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또 판단해야죠. 이재명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연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젠가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뭐 황제 아니냐, 황제 모시는 당 같다 이렇게 비판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지금 이 연임 문제라고 할 때 단순히 어떤 당대표 연임이 아니라 어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어떤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사실 대선은 다음 문제입니다. 네. 일단은 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어떤 그 친명, 뭐 비명 행사 이런 논란을 공천 때 다소 좀 시달렸다면 예. 이제는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는 모습으로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한다는 전제하에 네. 연임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친정 체제 강화라는 관점으로 연임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 분명히 탈이 납니다. 네, 이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일면식도 없다가 누가 인재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저 야당 총재 시절에 맞습니다. 쫓아가서 상고초려를 했거든요. 네, 잡아왔죠. 그래서 간 사람이 저기 원래 보수주의자 임동원입니다. 네. 나중에 DJ 햇볕 정책의 정신적 아버지가 된 사람이에요. 네, 그 상고초려로 모셔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대표이면은 집권 세력의 폭넓은 토대를 구축하는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준비 기간이고 네. 그럴 때 본인한테 너무 어떤 강성 그 저기 또 어떤 강경파 참모보다는 폭넓게 인재를 구해서 대한민국을 풍부하게 경영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의 식견으로 집권 대표 2기를 시작하는 이런 방향이라면 야당에도 좋고 국민들에게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당내 내용을 특정 계파 일색이나 어떤 이렇게 색깔을 갖추는 방향으로 2기에 도전하는 계기로 활용이 된다면 이거는 다소 역풍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얼마만큼 품이 넓으냐, 얼마나 크게 품어줄 수 있느냐, 네. 이게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점 보고 연임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 대표도 사법 그 리스크 속에서 윤석열 정부와 강하게 충돌하는 리더십으로 2년을 버텨왔다면 네. 앞으로 2년은 그거를 초월하고 넘어서서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 이 불확실성과 불안의 시대에 넘어설 수 있는 네. 돌파하는 지도자의 용기, 이런 걸로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기획이 있다면 네. 그렇다면 우리도 저도 당은 다르지만은 봐줄만 하고 찬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나 지금 하던 대로 결국 앞으로 2년, 3년도 뭐 결국은 뭐 윤석열 정부하고 사법 투쟁이라는 그 작은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의 생존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에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다. 네. 그 정도 경륜은 이미 쌓으셨다. 전 그런 점에서 기대 반 우려 반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크게 좀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원식 의원이 해병대원 특검법 이게 난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거부권 행사할 거를 대비해서 이걸 제한하는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 얘기도 했거든요.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는데 뭐 원포인트 개헌 포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포인트 개헌 따지기에 앞서서 정당성을 제대로 확립해가지고 국민의힘을 균열시켜서 네. 거기에서 생각 있는 의원들이 저기 소신 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정치 환경 조성이 우선이고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성공했던 경험이 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개헌이라고 할 때는 이런 식의 개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규칙을 새로 만드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개헌 문제를 이렇게 값싸게 활용할 수는 없다. 이거는 192석의 야권이면 네. 얼마든지 정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 국민의힘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 상당수의 그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흔들리고 있고 감정이 동요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부 내에서조차 윤 대통령에 대한 방탄 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게 검찰에서 일부 나타났고 공수처에서 나타났고 군과 해병대에서 네.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을 온몸으로 방어할 공직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계환 사령관도 무너졌습니다. 네. 공수처 와서 진술 못했어요. 묵비권 행사했거든요. 그렇죠. 예.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하고 26번 통화하고 다 통제당했다는 거 공수처에서 다 불었습니다. 진술 다 해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예, 예.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믿고 네. 이런 게 국민의 민심이 누군가를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이기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네. 믿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 이게 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금 바꾸게 되면 이게 오히려 이 개헌과 개혁의 취지가 이런 데 활용되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믿으시라. 예. 이게 종교 지도자가 믿으라고 지금 말씀을 말하다 보니 네. 이상해지네 내가. 이래서 닮아대선가. 네, 닮아대서야 같습니다. 글쎄, 예. 예.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 말을 믿어라.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재표결 할 것 같아요. 하게 된다면 뭐 거부권 행사를 하면 이제 재표결이 될 건데 벌써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이탈표 단속에 나왔어요. 추경 원내대표가 낙천 의원들 일일이 만난다고 하고 해외 출장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당에서 지금 뭐 믿어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탈표도 나올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요인만 짚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너무나 결정적인 증거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방출됐습니다. 예. 최근에 일부 언론의 단독 보도로 나오는 그 증거들은 네. 공수처가 작심하고 언론에 준 겁니다. 이건 특정 언론사가 빨대를 공수처에 잘 꼽아줘서 얻은 기사가 아니라 기사의 완성도가 너무 높아요. 네. 이거는 작심하고 준 겁니다. 작심하고 준 것이다. 그게 이제 26차례. 유재은, 이시은 전화를 26차례 했다고 지금 진술했던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계환 사령관의 출석 당시 정황. 네. 이런 것들은 극비로 관리되던 사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통령의 결심을 앞두고 대방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나 정황이 뚜렷하고 증거가 곳곳에 널려 있어서 네. 이제는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거나 자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임박해서 이젠 진실의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까지 왔어요. 네. 여기서 거부권 행사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시민사회 일각에서 국민 불복종을 선포하고 항쟁의 시간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네네. 여기에 국민의힘이 불을 지르느냐 마느냐, 우리가 그럼 파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의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네. 이게 첫 번째예요. 아하.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방탄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태가 되다 보니 우리가 이게 정권 파국이라는 그런 것들을 앞당기는데 협력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어떤 자성론, 회의론이 이제 나올 때가 됐고, 다만. 국민의힘에 예. 소위 말하는 좀 수도권의 다선 의원 중에 좀 제대로 배알 있게 뒷심 있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야. 안철수 의원 그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철수해. 철수하신. 네, 그래가지고 골문안까지 잘 몰고 가는데 꼭 슛을 할 때 보면 이상해. 이 부분이. 예. 그리고 천목회라고 네. 20, 30대, 30, 40대 모였는데 말 잘했어요. 불통 정치, 불신 정치 말 잘했는데 회피 정치. 요게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멈춘다. 아, 그러네요. 최상병 특검 앞에만 가면 멈춘다 이거. 잘 가다가. 그러니까 이 정당은 골문안까지 드리블은 한다니까. 근데 골을 못 넣어. 골을 못 넣어. 그래서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이럴 때는 여당에 대해서 강한 충격이 필요하죠. 네. 자, 그렇다면 수사의 본질적인 거 두 가지 더 짚어주셨지만 오늘 지금 경북경찰청 조사 보니까 지금 임성근 사단장 조사를 받았고요. 밑에 여단장, 대대장들도 대질 조사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조사도 좀 중요한 조사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쩐 일인지 경북경찰청이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어요. 네. 아니 최상병이 사망한 지 10달째입니다. 그동안에 놔뒀다가 저기 이제 임성근 사단장 소환했어요. 예.
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점점 더 화가 나는데 네. 이런 식의 수사면은 제가 보기에는 혹시라도 네. 여기서 임성근 사단장한테 유리한 어떤 그 수사 결과를 내면 박정원 대령 재판이나 공수처 수사에 대비할 수 있는 아. 대통령의 카드가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 공수처가 힘을 내니까 갑자기 경북경찰청이 힘을 내고 있다. 이게 같은 흐름이냐 다른 흐름이냐? 어떻게 같은 흐름으로 보십니까? 달리 보십니까? 저는 예. 경찰은 아직까지 네. 검찰과 달리 정권에 의한 어떤 영향력의 범위 안에 더 강하게 포섭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경찰 일각이 다 그런가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블랙박스는 있을 수 있으니 여기서 연대장, 대대장, 여단장, 사단장 이랬는데 임성근 사단장의 태도가 네. 경찰에 불려 나올 때 너무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어떻게 봤습니다. 저렇게 뻔뻔하지? 예. 뭘 믿고 저러지? 거기다 변호인 없이 갔어요. 그것도 놀랐습니다. 예. 이게 뭘까 하는 부분에 의해서 제가 조금 의아함을 갖는데 네. 이 김계환 사령관은 군 검찰 조사에서는 그렇게 당당하다가 공수처 가서 사실은 반은 무너졌거든요. 네. 사실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전 그걸 확실해요. 김계한 해병사령관은 근데 임성근은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야. 임성근 사단장은 아니다. 예.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저 경북경찰청이 평소에 잘하던 수사기관이면 내가 오히려 반가워하겠는데 네. 안 한다고 뻗탱기던 얼빠진 수사기관이 왜 네. 갑자기 철든 척을 하냐 이거요. 이게 불안하다, 이게. 불안하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는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짚어주시네요. 판을 흔들 수 있는 아하. 어쩌면은 용산에서는 이게 신의 한 수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을 듣는 일선의 경찰관들은 수사관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네. 아, 우리 뭘로 잘하고 보고, 있는데, 우리 뭘로. 예. 근데 저는 자꾸 이렇게 약을 올려야 돼. 그래야 내 제대로 할 입장에서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수사예요. 아니 그리고 무슨 얼빠진 수사기관이 국민의힘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서 네. 어떻게 10달 동안 그래 아무것도 손을 안 하다가. 놓고 수사 발표를 안 하는 이런 어떤 수사기관이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권력 눈치만 봤다는 얘기예요. 눈치 보다가 이제서야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이상해 보이는 거야. 의심한다. 이게. 우리 달바 의도가. 대사님은 그래서 의심한다. 의심 안 받으려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하냐 전대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예측 좀 해주십시오. 예, 이 부분이 바로 정권이 분열, 권력의 분열, 핵분열의 시작이다. 사실은 용산에서는 극구 못마땅해하는 그렇죠. 한동훈은 이제 전대 등판시킨다 이럴 때는 이거는 윤 대통령의 지도력의 공백을 우리는 한동훈으로 메우겠다는 선언이 되는 거고 네. 윤 대통령하고 사실상 결별 선언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 분열의 수순으로 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문제는 한동훈 본인이에요. 아직까지 윤석열 아바타인지 네. 아니면은 독립적으로 자율적인 존재로 거듭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등판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정치를 하기보다는 감정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게 바로 한동훈을 꽃가마 태워가지고 딴살림 차리자고 하는 다른 시나리오에 힘을 실게 되는 건데 네. 전당대회에 안 나오면 직후에 신당 창당설이 곧 나올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용산에서 또 판단 잘해야 되는 게 자칫하면은 직권 말기에 당이 쪼개지고 신당 창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국민의힘 당이 벌어진다면 쪼개질 수도 있다. 한동훈 중심으로. 그래서 수도권당으로 다시 가겠다. 영남당 수도권당이 가야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에서 책 읽을 때가 아니에요. 그 도서관에 책 읽는 거 찍히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뭔가 이미지를 관리하고 나오겠다는 선언 같아요. 나올 것이다. 근데 나올 것인데 나 살아있다. 예, 살아있다. 전당대로 나올지, 전당대로 못 나온다면 우리 달마 대사님은
최소한 신당 얘기는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한동훈 본인이 네. 자기가 어떻게 대비하겠다는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쓸리는 거죠, 이 사람조차도. 그 정치를 아직 좀 오래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정치를 봐야 됩니까? 뭐 오래 하지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노선을 정한 다음에 나와야 된다라고 자기 정치가 없어요. 네, 짚어주시네요. 네. 뭐 대통령실하고 선을 긋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같이 가든지 확실히 해야 된다. 그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예요. 네. 아바타가 되려면 확실히 되든가 예. 아니면 부자 관계 절연하고 가출하든가 네. 둘 중에 하나여야지 중간에서 컴플렉스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의학자들 얘기예요. 이게 오이디푸스 프레임에 걸려든 거예요, 지금. 걸려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